안녕하세요. I'm 정진호 PD입니다. I'm 시즌 13 사기와의 전쟁 오늘 13회 마지막 시간인데요. 사기 전문가 박 사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법무법인 베스트로 고봉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희소식이 하나 있죠. 우리 고봉민 변호사님 드디어 아빠가 되셨다고. 아유, 네. 축하드립니다. 12일에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은 등남하셨어요? 등려하셨어요? 어여쁜 딸입니다. 요즘에는 아들들 다 귀한데 또 딸이 굉장히 더 각광받는 시대 아니에요? 이거 성차별 발언인가? 저는 사실 저희가 형제밖에 없어가지고 딸을 낳으면 어떻게 키울지 되게 막막하고 걱정이 많이 돼요. 그리고 특히 옛날에는 때리고 회초리 갖다가 때리기도 하고 요즘은 잡혀가죠. 네, 그렇게 했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혼내키려고 해도 딸이니까 심하게 혼내키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또 매를 들 수도 없고 제가 만약에 아들 낳았으면은 그냥 저 어렸을 때처럼 그냥 야 이놈아 저 이놈아 하면서 아유 난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막 굴릴 건데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 열심히 사랑하면서 키워야죠. 딸이 훨씬 낫습니다. 예쁘게 잘 키우시고요. 오늘은 시즌 13의 마지막 방송이니만큼 우리 사기에 대한 총정리 시간을 좀 한번 가져볼까 싶거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기란 용어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너 사기 쳤다, 사기 치지 말라 이런 얘기들 하는데 간단하게 사기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예요, 변호사님? 우리 첫 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는 형법상 재산죄이기 때문에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느냐 이런 문제가 일단 중심이 되고요. 금전적으로? 네,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속였느냐 이 문제거든요. 속였는지 안 속였는지는 속을 때는 몰라요. 끝나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말이 지켜지면 약속이 이행이 되면은 사기가 아닌 게 되는 거고 약속이 이행이 안 되면 한 말이 실패를 하면 사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사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할게 투자를 해줘 이렇게 해서 돈을 벌면은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라고 했는데 실제 그 사업을 했어요. 근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래서 그런 수익을 돌려주지 못했어요. 그런 거 사기가 돼요? 그건 조금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게 사업 투자를 하면은 수익이 생긴다는 그 말 딱 그것만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은 애매하고요. 네. 사람들이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지는 검토를 해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대 포장을 해서 무조건 성공한다. 이게 어디 뭐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실패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들을 막 끌어당겨가지고 이거 1,000만 원만 하면 안 돼. 사실 엄청 많이 좋은 거라고 이렇게 해도 돼.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 보장을 할게. 사실 보면은 이게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엄청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그게 다 이행이 안 되거나 아니면 거의 이행이 안 되면 사기가 되고요. 근데 근데 다 뭔가 해보려고 노력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흘러갔는데 결과적으로 뭔가 터져가지고 잘못 터져서 그게 결과적으로 실패가 됐다. 그럼 사기라고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네. 참 이 경계에서 모호한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박 사장님이 그럼 사기 종류도 많잖아요. 어떤 사기의 종류들이 좀 있을까요? 아니 제가 이제 변호사님 말씀을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법률이 그렇게 처벌해도 돼요? 이게 성공하면 처벌을 안 하고 실패하면 처벌을 해야 되는 이런 법률 이게 예를 들어 절도면 그냥 당연히 절도 훔쳤으니까 절도 미수여도 처벌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성공했어. 내가 절도를 성공했어. 예를 들어서 절도를 실패했어. 이제 말 중에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간단하게 이제 설명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런 거고요. 네. 사기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게 속이는 게 성공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약속한 것이 지켜졌다는 의미로 성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같은 성공 다른 느낌. 네, 정 PD님께서 사기의 여러 개를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많죠. 지금 사기는 다 재산상에 관련된 일들이 벌어지는 거니까. 근데 제가 돈을 빌려 달라고 했을 때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아도 사기가 되고 투자금을 받았는데 일을 다 말씀하신 대로 행위를 다 못하면 그것도 사기가 되고 사기는 진짜
종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좀 막연한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 말고 그 사기 전문가로서 좀 예, 사기 종류 몇 가지만 좀 나열해 보세요. 아니 저는 이제 부동산 쪽에 일단은 종사를 하고 있으니까 흔히들 있는 첫 번째 이제 전세 사기, 그 다음에 전세를 놓고 신탁으로 물건을 돌려서 또 차용을 받는 뭐 그러면 이제 신탁 차용 사기, 뭐 이런 것들. 전세 사기는 뭐고 신탁 차용 사기는 뭐예요? 전세는 사인 간의 거래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호사님한테 제가 집 없으세요? 네, 전세 들어오세요. 그리고 제가 뭐 근저당을 더 뭐 받아서, 그리고 전세 해지될 쯤에 뭐 집을 넘겨서 보증금을 반환을 안 해준다든가 이런 사기가 뭐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분이 아예 그런 걸 모르게 그냥 재산을 신탁으로 바꿔 놓는 거죠, 명의를. 그리고 이제 신탁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으면 임차권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신탁으로 대출을 받아서 이제 잠수를 타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뭐 이런 사기들 실질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을 마음 먹고 하는 분들은 저 제주에 변해서 한 명도 못 봤고, 뭔가 해보려고 그렇게 했다가 안 돼서 사기죄로 몰리는 경우들을 많이 봤죠. 제가 조금 이제 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종류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생활 범죄들이 사기가 엄청 많거든요. 아까 네. 말씀하신 뭐 대여금 사기, 그리고 보이스피싱은 말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보이스피싱 가장 대표적이고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뭐 공사대금 같은 거 부풀리는 것도 사실상 사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송 사기도 많습니다, 생각보다. 소송 사기요? 소송 사기는 편취 판결을 받는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정 PD님한테 빌려준 돈이 없어요. 근데 정 PD님한테 빌려준 돈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법원을 속이는 겁니다. 네. 그러면 법원이 저한테 승소 판결을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이거 갖다 정 PD님 재산을 뺏어올 수 있어요. 집행 권한을 멋지다. 얻는 거예요. 네. 오, 멋지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럼 저만 억울한 거잖아요. 그렇죠. 난 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또 금전 거래가 되게 복잡한 관계에서는 정리가 안 되는 과정에서 내가 사실 다 돈을 갚으신 걸 알고 있는데 다 안 갚았다라고 이제 아니 그거는 이제 꼬아놔서 1차원적인 얘기고, 2차원적으로 정 PD가 남한테 막 이렇게 빚을 졌어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님한테도 빚이 있어. 야, 다른 사람 빚은 몰라도 변호사님한테 내가 돈을, 어차피 나 이거 다 이렇게 갚으면 내가 남는 돈이 없으니까 나를 상대로 소송을 해라. 그리고 내 채권 권한을 다 줄게. 그리고 그걸 다 공정기소 받아서 추심을 해가지고 돈을 이만큼 갖고 있다가, 그럼 나는 어차피 파산이 되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 나머지를 나한테 돌려줘라. 그렇죠. 와, 이거 멋진데요? 그거 그렇게 좀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하시면은 약간 이제 그 일부 청취자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테고, 간단히 말씀해가지고 조금 더 보충 네.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그런 겁니다. 내가 빚이 많은데 돈을 갚으려니까 내 가진 재산 갖다 갚을 수는 있는데 너무 아까워서 그 허위 채권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허위 채권 만들어가지고 채권자가 10명이 있는데 그 10명에다가 플러스 하나 더 얹어가지고 친한 사람한테 너한테 내가 갚을 빚이 10억 있다고 해줘 라고 얘한테 먼저 갚아버리면,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갚을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나는 이제 배째라 전문용어로 배째라 배째라. 하고 이제 파산을 그냥 딱 날려버려서 난 털털털털 해서 한 푼도 없이 됐는데, 그거를 그 10억을 갖다 받아간 그 지인이 저한테 현금으로 돌려주든 아니면 뭐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돌려주든 아니면 그 사람의 계좌에 있는 카드를 주고서 쓰게끔 하든 갈라먹자. 근데 어차피. 파산이 이제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면은 기존의 빚들은 다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면책이 됩니다. 그러면은 빌려준 사람들은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면책을 갖다가 받게 되면은 그 범위 내에서 다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받을 수가 없고, 비면책 채권들이 가끔 있어요. 고의에 따라 가지고 고의에 의해서 뭐 손해배상 채권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런 거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사기를 쳐가지고 저 사람이 저한테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1억을 줘야 되는데 그거는 사기가 고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거는 비면책 채권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파산이 받아들여진 이후에 그렇게 몰래 현금 받았다가 걸릴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파산이 취소될 수 있죠. 안 걸리면 모르는 사기 거고. 파산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사기도 있군요. 네. 네. 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전세 그런 거 있잖아요. 세입자가 법인이면 확정일자를 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그 제가 건물에 이제 세입자인데, 아니, 건물주인데 세입자가 법인이에요. 근데 그래서 정 PD님한테 이 건물을 팔라고 할 때 정 PD님이 대출을 일으키려고 보면은 금융기관에서 세입자가 있는 점, 임차인이 있는 점 이제 확인이 잘 안 될 때 그냥 대출을 해준단 말이에요. 네, 정 맞습니다. PD님한테 이해되시죠? 아니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집주인이고, 네. 그리고 정 PD님이 집을 사요 저한테. 제가 변호사님한테 집을 샀어요. 네. 그런데 세입자는 법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박사장 컴퍼니라는 회사 그 법인이 그 집의 세입자야. 네. 예. 확정일자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몰라. 지금 정 PD님 모르는 상황이에요. 예.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샀어.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세입자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네. 그러면 정 PD님은 저한테 5억의 집을 샀는데 전세 박 사장님한테 보증금? 네, 보증금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정 PD님은 대출을 일으켜요. 담보 대출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근저당권 설정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설정이 되는데 정 PD님이 악의적으로 이걸 알고 있으면서 세입자가 3억이 세입자 전세금 받는 채무가 있는 것을 숨기고 금융기관에다가 1억, 2억, 3억씩으로 계속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맥시멈으로 받아가지고 한 4억 정도까지 대출을 받아버리면 금융기관에서는 또 애매해지겠죠. 아니 세입자가 있네. 여기 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같이 갈라가야 될 것 같은 분위기 생길 수도 있고. 일단 되게 복잡하게 이게 꼬이거든요. 그럼 대출 사기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많이 있어요. 박 사장님 어때요? 본인 분야 같은데? 굉장히 많죠. 예,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이걸 또 교묘하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나쁜 마음 먹고 정말 보증금을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제가 개인이 전세를 들어가면 확정일자라는 걸 부여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법인이 이 임차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부여받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동사무소 가서 전입세 대여료를 띄면 안 나오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러면 은행은 1순위권자인 세입 임차권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대출을 다 해주죠. 이 집은 일단 말 그대로 세입자가 없으니까 그렇죠. 대출을 최대한 많이 해줄 수 있다.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문제되는 거는 사실 그 정 PD님입니다. 정 PD님은 세입자한테도 돈을 갚아야 되고 은행한테도 돈을 갚아야 돼요. 그럼 누가 이익을 보냐면요. 대출 브로커가 이익을 봐요. 대출을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많이 땡겨오는 사람. 그래서 이 대출을 받을 때 수수료 받은 브로커? 아니요, 정 PD님이 사실 대출을 알아보다가 이 일에 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어떻게 된 거냐면 정 PD님이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어떻게 받으면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네. 브로커가 와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대출 신용도 좀 잘 안 되고 한도도 별로 안 되고 안 되지. 나는 부동산 사업하는 사람인데 내 명의로 갖다 집이 여러 채 되면 세금이 많아지고 소득세 같은 경우 많이 복잡해지니 믿을 만한 사람 어느 정도 믿을 만한 사람 해가지고 그 사람 명의로 집을 사서 나중에 또 팔아가지고 차익이 생기면 그거 갖다가 나는 돈을 버는 사람이다. 그러니 정 PD님 그 명의만 제공해 주시오. 그럼 내가 대출 그래가지고 그 받은 금액에 어느 정도 수수료를 줄게. 이렇게 얘기 나와요. 내가 대출 대신 받아줄게. 정 PD님 이해되세요? 좀 복잡해. 어려워. 어려워. 내가 대출을 받아줄게 하고 옵니다. 신세계야, 신세계.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을 정 PD님 명의로 해두는 거예요. 그럼 정 PD님은 집이 내 명의로 있으니까 내가 손해 볼 거 없겠네. 내가 이 집 들고서 날르면 팔아버리면 얘들 손해 아니야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브로커들이 정 PD님 명의로 대출을 말 그대로 만땅 받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 PD님은 이 집을 팔아봐야 그걸 다 못 갚아요. 근데 그 대출을 받을 때 정 PD님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집 살려면 자금이 들어가야 되니까 대출 이렇게 되지 않느냐. 집 있으니까 집에 담보 걸어놓으면은 집만 날리면 되는 거니까 정 PD님 걱정하지 마시라. 그래놓고 정 PD님 명의로 받은 대출을 자기들이 다 가져가요. 왜냐하면 집 사야 된다고.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 임차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 PD님은 집의 명의자가 돼버리니까 임차인들한테 전세금도 돌려줘야 되고
대출 명의 정 PD님 명의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아, 자 정리해 볼게요. 얘기가 좀 복잡해 갖고 단순하게 다시 단순하게 될지 모르겠네. 제가 돈이 필요해요. 예.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박 사장님이 내가 돈 마련해 줄게. 나는 네. 부동산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네 앞으로 일단은 집을 하나 사서 거기에서 대출을 일으켜 갖고 내가 최대한 일으킬 테니까 거기에서 일부 네가 먹고 내가 그 돈을 뭐 네 사업 자금 쓰고 내가 그 받으면 되지. 그리고 만약에 어차피 이 집은 네 명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집 팔아서 그냥 갚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 어차피 집 있으니까 돈 떼이면 그거 팔면 되지라는 걸로 허락을 했는데 그렇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에 법인 세입자가 있었다. 네. 그 결론은 네. 대출을 만땅 받았기 때문에 이 집은 깡통이고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나는 그 세입자에게 그 보증금을 내줘야 될 처지다 이 얘기인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응. 그 근저당을 설정해 놓는 대출도 있지만 대출에서 근저당 설정 안 해 놓은 대출도 있거든요. 그런 걸 다 받아놔요. 그런 다음에 그런 거를 이자를 누가 갚겠어요? 제 명의로 돼 있으니까 그쵸. 제가 원리- 갚겠죠. 예. 나중에는. 원리금은 다 원리금 정보는 금융회사에서 정 PD님한테 오는 거예요. 주채무자니까 대출의 채무자니까. 근데 그거를 얘가 안 갚아줘요. 자, 이제 법률 전문가 얘기고 사기 전문가 어때요? 이거 많이 있어요?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건 진짜 비일비재하죠. 비일비재예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이거는 순전히 머리 싸움인 것 같아. 이걸 또 꼬우죠. 이렇게 까베기처럼. 많이 까요. 이게 어떻게 꼬냐면 이제 그러면 법인은 사행위 청구 취소를 들어가거든요. 무슨 소송이요? 사행위 취소 소송. 그러니까 사회- 이거 내 보증금이 사회인 취소 소송? 사회행위. 사회행위요. 사회행위. 아, 사회행위 취소 네네네. 소송. 네. 왜냐하면 이 재산권이니까 내 재산권인데 내가 먼저인데 매각을 했으니까 일단 뭐 제3 채무자라고 보고 그런데 이제 그걸 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꼬냐면 제가 이건 실질적으로 본 건데 이거 사회행위 취소 소송 들어가는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들어갑니다. 네. 임차권자가 이제 사회이익 청구를 하죠. 제3 그러니까 채무자 법인이 그렇죠. 법인이 세입자가 내 그럼 보증금 이제 달라고. 내 보증금을 이제 원 소유주한테 이제 달라고 하죠. 근데 원 소유자가 야 집 매각했어. 그러니까 내가 내 보증금이 있는데 내 보증금을 확인 안 하고 어떻게 매매를 할 수가 있냐. 이러고 이제 또 매수인한테도 이제 청구 소송을 들어가는 거죠. 네. 재산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집이 내 재산권이었다. 그러니 이거 원상복귀 해달라. 이렇게 재판을 또 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 PD가 곤란해지겠죠. 말 그대로 이제 선의의 피해자. 근데 저렇게 또 악의의 그 사기꾼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진짜 겪은 일인데 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겁니다. 변호사를 뭐 법무사든 공인중개사를 대동해서 정말 정상적인 거래처럼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뭐 우리 없어. 그리고 이 정 PD는 정상적으로 매물을 산 것처럼 또 이제 다 서류를 꾸며 놓는 거죠. 그러면 법인이 사행위 청구 소송을 해도 나 이거 정상적으로 거래한 거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럼 이제 두 명만 남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즘은 그런 걸 보고 이제 야 이거 내가 당할 게 아니라 그 입장에 가가지고 돈을 더 땡겨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봤어요. 돈을 더 땡긴다니요? 아 이제 정 PD가 돈이 급하니까 네. 정 PD 이름으로 다 그렇게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거죠. 보증금 다 뭐 무시하고 들어와 소송 들어와도 나 너 이길 수 있다. 이해됐어요? 아니요. 풀어주세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거예요. 아까 상황에서 정 PD님 명의로 집이 있는데 정 PD님이 빚을 갚겠다는 이유로 그거를 저한테 파는 겁니다. 지인한테. 그러면 그런 다음에 그 판 돈을 정 PD님이 알아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어떻게 빚을 갚고 어떻게 썼는지는 몰라요. 왜냐?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됐으면 현금을 쓰기 쉽잖아요. 소비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임차인이나 이런 사람 입장에서 정 PD님이 저한테 집 판 자체가 이거를 정 PD님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그럼요. 자기 빚 안 갚겠다고 빼돌린 거다라고 한 거예요. 저한테 빼돌린 거다. 그러니까 저도 곤란에 처해 있으니까 일단 제 지인한테 이거 네가 좀 사줘라고 해서 일단 집부터 넘기고 네. 그 돈을 그러니까 폭탄 돌리기를 한 거네요. 일종의 내가 받았던 폭탄을 다시 돌리는 거네. 딴 사람한테. 그쵸. 근데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는 야 이 보증금 내 재산도 들어가 있는데 이거
안 되지 않냐 뭐 이렇게 해서 소송을 한다. 원상복귀해라 뭐 이런 소송. 네. 그게 사회행위 네. 취소 무슨 소송이라고요? 사회 행위. 사회행위 소송. 네, 근데 그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걸 갖다 크게 뭐 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되는 게 임차인이 거기서 그냥 그 대항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 소유가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자는 대항할 수 있을 테고 그거 말고 이제 다른 채권자들, 은행 채권자들이 오히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은 은행 채권자들이. 그런 근저당 설정하지 않은 은행 채권자들은 그 일반 재산에서 그 부동산이 아닌 다른 일반 재산에서 채권 만족을 얻어야 되는데 정피디님이 부동산 팔아가지고 현금 들고서 그거를 돈을 안 갚고 그냥 그걸 다 소비를 해버리면 그러면은 그냥 근저당 설정 안 해놓은 일반 채권자들은 받을 길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돼요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대출 때부터 사기를 친 게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받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머릿속으로 왁구를 짜고서 그러고서 왔구나. 프레임을 짜놨구나. 그렇게 의심받겠죠. 그러면은 이게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어때요? 이런 경우에?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변호사님 저도. 왜냐하면 그렇게 전망을 빼앗아가는 애들이 한두 명을 본 게 아니어서 사기와의 전쟁이 아니라 너무 이게 진짜 박 사장의 민원 상담이네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 사장님처럼 그 정PD님 저한테 집을 팔 때 변호사도 끼고 공인중개사도 끼고 뭐 등등 검사도 끼고 해서 전문가들이 낀 다음에 법률 뭐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을 하고 공증도 받고 별짓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지인으로서 뒤로 짜고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거래한 내역도 다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렇죠. 저한테 돈을 안 받고서 저한테 명의만 돌리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그 근거를 다 남겨두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한 것처럼. 일단 계좌 내역도 딱 확보하고. 그럼요. 나중에 뒤로 받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특히나 문제는 제가 요즘 방송에 라디오 나가가지고 맨날 그 이제 공무원을 열심히 좀 까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니고요. 한 8, 90%의 공무원 잘 하겠죠. 하여튼 그런 시절에 얘기해서 경찰 중에서도 일을 안 하는 경찰을 걸리면 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열심히 수사를 안 합니다. 대충 대충 하고 아이 뭐 이건 민사로 하셔야죠. 아이 뭐 이거 무슨 머리 고소를 아프니까. 하세요. 아, 예, 이거 형사 안 돼요. 이러면서 처음부터 고소장도 안 받아주려고 하고. 근데 사실 고소를 하려고 일반인들이 그냥 그 약간 좀 어설픈 충분하고 꼼꼼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적당히 고소장 써가지고 검찰서에 가서 제출하잖아요. 다 거의 뭐 10이면 8, 9는 그냥 돌려보내요. 아 정말로요? 네, 다시 써오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런 행위들을 어떻게 이게 제가 사기 전문가로서 제가 처음부터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을 했는데 이걸 못 찾으면 처벌을 못 하고 근데 선의로 했는데 정말 선의로 했는데 누가 봐도 너는 기망한 거야라고 하면 이 사기고 이거 너무 좀 법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뭐 경찰이나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딱 보면 각이 나옵니다. 그리고 판사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변호사들도 이제 경력이 있다 보면은 이 사람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거짓말 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한테 그 자기는 정말 이거 할 생각이 있었대요. 다 지키려고 했고. 근데 사업이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봐가지고 정말 불쌍하고 정말인 것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닌 사람들이 좀 꽤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은 끝까지 자기는 변호사님 저를 왜 안 믿냐고. 난 진짜인데. 변호사님 저 사기꾼처럼 보이세요? 아니 잘 모르겠는데. 그건 언제 하냐면 내용에서 이제 봐야죠. 네. 내용을 봐야죠. 이게 만약에 아까 이제 한 명이라서 그런데 그런 이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제 매각한 것처럼의 그런 인원을 한 5명, 10명까지 만들어 놓으면 정말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복잡해 갖고 쉽지 않겠네요. 예, 수사를 이거 밝히려면은 그 지금 얘기한 게 벌써 당사자가 일단 저랑 정PD님 이렇게 둘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고소를 하는 고소인도 생기고 그리고 중간에 많은 대출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또 생기고 여러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경찰이 업무하는데 일단 업무 부담감이 장난이 아니고요. 그리고 계좌 내역 같은 걸 확보하려 하더라도 좀 이제 적극적으로 이게 뭔가 나타나고 협조하지 않으면 그런 하나하나 전부 다 이제 영장을 쳐가지고 압수수색 영장 쳐가지고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일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번잡스럽고 힘드니까 그거 기피하는 겁니다. 알아서 찾아와서 이렇게 가져오세요라고 오히려 고소인한테 그거를
전가하는 그렇죠. 경향이 되게 많아요. 증거를 촉구하라는 게. 사실 고소인이 증거 다 갖고 있으면 그걸 못하러 고소를 합니까? 수사를 못하니까 고사인이 그 고소를 하는 건데 그걸 안 해준다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 실질적으로 내가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은 아무래도 반려당할 확률이 좀 높다. 사기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만약에 고소를 진행할 거라면은 그런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 그렇게 해도 제가 사기 고소해도 그게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이 봤고 기소가 안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경우 두 분이 그 정PD님하고 박 사장님께서 두 분이 같이 저를 속여가지고 좀 그렇죠. 사기를 치자라고 이제 모의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박 사장님은 가만히 계시고 그 정PD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한테 투자하라고. 내가 박 사장님하고 같이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나한테 투자를 하면은 그럼 되게 돈을 많이 버실 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그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해서 박 사장님 명의 통장으로 그 사업자로 갖다 돈을 넣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박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나는 명의만 빌려준 거고 사업은 정PD님이 다 했는데? 아, 알잖아요. 그 변호사님 저 평소에 알면서 왜 그 정PD님 다 그 얘기했고 제가 뭐 그 변호사님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는 나는 빼주세요라고 해버리면 그러면은 경찰이 이걸 그 관계를 명확하게 수사를 하기 위해서 다른 자료를 막 찾는지 보느냐? 안 찾아봅니다. 제가 그걸 갖다가 그 고소를 했는데 똑같아요. 부부예요, 둘이 부부인데 그 여자 이름 와이프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 가지고 사업자를 한 두세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속은 사람이 그 여자 명의로 갖다가 돈을 넣었고 그리고 여자가 거기 대표자라고 자기 일한다고 얘기도 했고 얼굴도 봤어요. 근데 거기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는 녹음되는 건 없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근데 남편이 이걸 다 전면에 나서 가지고 일을 한 겁니다. 꾸민 겁니다. 나한테 속이기도 하고 얘기 무슨 약속도 하고 계약서 쓸 때도 여자 나오고 남자만 나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기소로 나왔는데 이런 방식으로 한 10여 명한테 사기를 쳤어요, 이 사람이. 사건이네요. 네, 그리고 계좌는 전부 다 여자 명의 통장에 여자 명의 그 사업자라든지 여자 개인 계좌 같은 걸로 다 받은 거예요. 그럼 그 자금은 어떻게 됐을까? 이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자가 얼만큼 기여를 했는지. 여자가 가지고 있는 명의 그 계좌가 사업자 계좌까지 포함해서 10개가 넘어요. 근데 처음에 들어간 게 고스란히 있거나 아니면은 그 남편 명의로 갖다 뭔가 쓰여져 있으면 모르겠는데 돈이 여자 명의 계좌랑 그 사업자 계좌에서 계속 돌아요. 그리고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사라져요. 근데 거기서 그 업체 직원들이 있었는데 그 돈이 돈다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동일인이 여러 개의 업체를 갖고 있는데 뭐 A 업체에서 B 업체에 무슨 물건을 샀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돈을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돈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 계좌에서 여기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냥 계좌 내에서 아니 돌다가 돌다 보면은 어딘가에 종착지는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부동산을 갖다가 아들 명의로 사기도 하고 그 돈은 이제 회사 돈으로 나가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여자가 이제 무슨 뭐 직장 다니는 또 다른 직업이 있는데 거기 월급 통장까지도 같이 계속 섞여요 돈이. 그럼 여자가 이 돈을 관리를 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자가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은 이 돈이 여자 월급 통장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이걸 왜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건 추측이고 어찌됐든. 네, 여튼 여자가 이거를 다 그 남편한테 계좌를 다 줬다면 여기다 일주일도 관여를 안 했다면은 그럼 그렇게 돈이 섞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두 개만 주지 뭐 아니면 서너 개만 주지 10개씩이나 갖다 아니 계좌를 부인이 줄 수도 남편한테 없어요. 자기 월급까지 다 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섞여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당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가 더 웃긴 거는 그 회사 직원들이 진술을 했어요. 아, 여자가 그냥 바지 사장이 아니다. 회계 프로그램도 자기가 다 관리를 하고 그리고 공사대금 나가는 거라든지 그리고 들어오는 거라든지 이런 걸 갖다 전부 다 자기가 관리하고 지시를 한다. 돈 나갈 때 급여도 여자가 결정을 하고 그 면제 줘라까지 얘기하고 그리고 누구한테 변제할지 돼서 남편한테까지 지시를 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자가 그럼 바지 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공동 정범이지. 이 돈을 갖다가 자기가 다 관리 운영하고 그걸 은닉한 건데 이게 공범이 안 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부부니까. 아니요. 그럼. 부부니까 분만이 아니라 수사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공모 관계를 갖다가 밝힐 의사가 없는 거예요. 이익을 같이 함께 하기로 하였다 이런 그러면 얘기가 수사기관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남자만 처벌하는 방향으로? 네, 그래가지고 남자만 기소가 됐어요. 보통 부부는 남자만 처벌하는 경우가 전 태반으로 많이 봤어요. 네.
그 부부니까 이제 그래도 한 명 가정을 지켜야죠. 봐주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뭐 많이 봤습니다. 네, 근데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은 그 사기 피해를 갖다 본 사람이 돈을 갖다 받아내려면은 여자 대선 남자 대선 해가지고 민사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남편만 해가지고 사기쳤다고 하면 여자한테 여자 명의로 돈 다 해놓으면은 남자 명의는 재산이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실상 결국에 그 사법기관이 범죄 수익을 갖다가 적법하게 보호해 주는 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네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들으셨죠? 이런 피해를 당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피해를. 근데 작정하고 덤비면은 사실 그쵸? 아니, 제가 사기 여기 이런 쪽에 있어봐서 아는데 이런 쪽은 그렇게 어떤 쪽이야? 작정하고 덤벼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률적으로 철저하게 다 준비해 놓으면 그래도 한 줄기의 빛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사기꾼의 입장에서 이런 사기꾼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데 법률적으로 뭐 변호사도 대동해서 쓰고 법무사도 대동해서 쓰고 부동산 거래할 때는 공인중개사도 대동해서 다 쓰고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릴 때 이러이러한 것들을 들춰볼 거라는 걸 알면 그런 것도 다 이행을 하고 딱 준비를 하는 건데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은 대충 그렇지 않죠. 그냥 정으로 우리 아니까 그럼 네가 나한테 파는데 거짓말 치겠냐 이거에 당하는 거니까요. 사기는 신뢰관계가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하는 겁니다. 아는 사람한테 뒤통수 더 잘 맞는다. 제가 몇 번 당해봐서 알아요. 믿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사기는 왜 웃어요? 아니 갑자기 제가 찔려요? 네, 찔리네요. 그렇습니다. 사기는 속았다는 거잖아요. 네. 믿었으니까 속았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았으면 속았다는 말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사기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사이비 종교 사기 뭐 이거는 가끔 뉴스에 나오는 것 같은데 의외로 사이비 종교 많은 것 같거든요. 사입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종교는 사실 너무 접근하기 조심스러워가지고. 진짜 그건 뭐 사이비 종교 되게 많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뭐 옛날에 개그 프로그램 남녀 혼합교 뭐 이런 거. 예, 우리나라에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느 종교에서 신실하게 뭔가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입이라고 말을 붙이면은 이게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쵸, 이런데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해서 돈 뜯어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몸을 바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돈을 요구를 하면서 구원의 대가로 돈이 있어야 된다면 거의 사기가 대부분인데 근데 문제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이나 좀 머릿속에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저도 종교에 관련돼서는 사기로 뭐 소송이 이루어지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그리고 이거는 봤어요. 제가 그 주변에 본 게 무당. 그것도 종교 사기지. 네, 종교 사기 중에 이제 뭐 무속인 쪽에서 신내림 구슬 해주겠다. 라고 돈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신내림을 하는데 이게 그 무당 그 무속인들 중에서도 이게 계통이 따로 있더라고요. 정식적인 이런 절차 같은 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의례, 의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쪽 방식으로 구슬 해줘야 되는데 그걸 절차를 안 지킨 거예요. 말 그대로 사입인 거예요. 진짜 무당이 아니라 사입이 무당인 거예요. 그리고 신내림을 못하면 신내림이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실패를 하면은 그러면 돈을 어느 정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또 안 돌려주고. 나는 할 걸 다 했는데 네가 신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그래. 그걸 나보고 어쩌라고. 라고 이제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돌려준다는 소리를 안 했으면 네. 그럼 사기가 성립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신내림 자체가 그 정식적인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는 흔히 말하는 공식적인 구슬이 아니면 그러면 그거 자체가 잘못된 구슬을 해준 거기 때문에 얘는 신내림을 내릴 정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거짓말인 거죠. 저 예전에 몇 번 이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왜 삼지창이 돼지 이렇게 딱 해갖고 세운다 이런 거 있어요. 세리머니 중에. 맞아 있어요. 근데 잘 못 세우시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나 돈 많이 들였는데 이거 믿어야 되나 한번 그런 적이 저도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이거는 무슨 사기예요? 뭐 다단계 판매 사기는 뭐 많이 이것도 등장하는 거고 그렇죠? 네. 오락실 딱딱이는 뭐예요? 오락실 딱딱이는 우리나라 그 오락에 관련된 지능법이란 게 있어요. 하여튼 법률이 있는데 그 한 시간에 벌 수 있는 그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을 넣었으면 한 시간에 2,000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런 법이 있는데
뭐 10,000원, 20,000원, 10만 원 막 올려놓는 거죠. 더블로 계속. 그럼 이제 그것도 사기로 처벌을 받더라고요. 그 게임산업진흥원법 말씀하시는 아, 거죠? 그걸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그게 이제 오락실에서 오락기면 확률 같은 걸 조작한다는 그 말씀. 그래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확률 조작보다는 이제 원래는 지금 이제 사행성을 막기 위해서 24시간 동안에 10만 원 이상 플레이를 할 수가 없어요. 오락기 한 대당. 그런데 100만 원 플레이하게 하고 막 아 그런 거요 조작해가지고. 예, 그래 조작을 해서 위치 조작. 그것도 사기로 처벌을 받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사기라기보다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갈 가능성이 이, 높겠죠. 여기 설명에는 오락실에서 공짜로 게임을 하는 행위라는데요. 이게 뭐예요? 편의시설 부정 이용에 해당한다. 아 그거는 오락실 딱딱이 사기. 그거는 저기 아마 어느 오락실인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 어린이들이나 동네 오락실 이제 그런 오락실인 것 같아요. 그냥 그 동전 이렇게. 철사 같은 거 넣어가지고 딱딱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연애 사기도 있네요. 조건 연애. 만남 사기 뭐 이런 거. 그거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박 사장님? 그 보이스피싱 할 때 네. 그 성매매를 미끼로 해가지고 낚는 조건 스캠? 만남이나. 네. 네, 그거 되게 흔하거든요. 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이제 그 뭐 어플이 워낙 많은데 만남 어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되게 예쁜 아가씨 여자분이 기다리고 있다. 미인들이 있고 되게 대학생이 있고 무슨 그 좀 더 어리고 막 이런 좀 되게 뭐 맞아요. 잘 놀고 그리고 뭐 그 이런 사람들이 학벌 높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4시간 대기하고 있고 어느 지역에 어디 목적으로 해가지고 가고 그리고 금액도 이제 뭐 성매매 하는데 한 뭐 10만 원 정도면은 아주 정말 그 호화롭고 예쁜 여자가 나와서 서비스 잘해주겠다. 그런 거 막 저기 그런 게 광고 같은 것도 나오고 막 이래요. 근데 막상 그거를 갖다 성매매를 하려고 남자가 전화를 거는 겁니다. 전화를 걸면은 아 요즘에 그 성매매 할 때 아가씨들이 위험하다. 여자분들한테 해코지 하는 남자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좀 보증금을 거셔야 됩니다. 성매매 대금은 10만 원이지만 보증금을 갖다 일단 10만 원 먼저 거세요. 그러면은 그 아니면 성금을 선지급을 하라든지 보증금을 걸라고 그래요. 선지급을 할 때 10만 원, 뭐 보증금으로 5만 원 해가지고 15만 원을 내시면은 저희가 5만 원 나중에 돌려드립니다. 성매매가 다 끝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같은 평범하고 이제 그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은 믿어요 또. 평범한 사람들은 안 하죠. 네, 우리가 그러니까 변호사님 같은 아니, 예, 그런 분들은 이제 믿고요. 네. 정 PD님 말 이상하게 하시네요. 아니면은 이제 뭐 저기 성매매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하신 분들은 네. 미심쩍으면서도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서 이제 그 기다리고 있으면 안 와요. 전화를 걸면은 처음에 좀 안 받다가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할 때 다시 전화를 걸면 받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아 지금 좀 뭐가가 좀 늦었다. 라든지 이런 핑계 대고 아니면 좀 단속해가지고 뭔가 나가가지고 늦어지고 있다. 하고든지 좀 위험성이 있으니까 지금 그 좀 기다려라.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돈을 돌려달라고 그래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가서 뭐라고 하냐면 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단속 때문에 계좌가 지금 저희가 그 거래 정지가 돼 있기 때문에 이 거래 정지가 이제 소액 거래가 안 되고 한 번에 이제 100만 원 이상씩 빼야 된다. 근데 지금 저희 그 계좌에 지금 남아 있는 잔고가 뭐 30만 원, 40만 원밖에 없으니 나머지 차액을 갖다가 지금 넣으시면 한 번에 100만 원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뜯겨요. 그럼 그리고 또 뜰게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10만 원, 20만 원씩 조금씩 계속 넣는 거예요. 계속. 처음에 5만 원 됐던 게 10만 원 되고 10만 원 됐던 게 15만 원, 20만 원씩 해가지고 계속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뜯긴 사람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뜯긴 사람 제가 봤어요. 어머나 세상에. 야 진짜요? 근데 그게 왜 사기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건 진짜 사기지. 아니 그게 만약에 성매매를 하려다가 걸렸으면은 성매매 해가지고 성매매 특별법에 또 접촉이 되니까. 네 성매매 해가지고 처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네. 근데 성매매 처벌 받은 거 두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고를 잘 못해요. 아니 저 성매매도 미수여도 처벌받나요? 미수는 그 행위가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으면 처벌 받는 거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 여자가 없어요. 처음부터 불능인 거예요. 성매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미수가 아니라 불능 미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처벌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성매매 하려다가 돈 냈다고 하면은 아 이거 나 걸리는 거 아니야라고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못 하는데 무조건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조건 만남 해줄게 20만 원 한번 해줄게 하고 다 하는 것도 사실 여자 없어요. 오히려 야 재밌네. 본인이 이제 그런 시도를 했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창피함 때문에 사회적 그렇죠. 시선 때문에 예, 신고를 맞습니다. 안 하는 사례도 많이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이면 몰라도 뭐 1, 20만 원이면은 그냥 이제 떼었다 생각하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드러나질 않고 피해가 심각한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꽤 많이 있죠. 그러면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 사기 종류도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방금 전에 뭐 성매매 조건 만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런 행위를 안 하시는 게 우선은 가장 기본일 테고요, 그렇죠? 네. 네. 뭐 어떻게 잘하는 방법을 연구할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게 기본일 것 같고 뭐 돈 관련한 뭐 투자 관련한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 사장님 잘하실 것 같은데 한번 이거 아니죠. 이건 뭐 잘하는 것보다 욕심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욕심이 그 상황들 이 사기라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종결이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을 많이 봤는데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 조금 더 시야가 넓어지고 굳이 투자를 안 하고 다른 방법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해볼 거고 그런데 10원 넣는데 1,000원 나와. 정말 뭐 많거든요. 그런 유혹이 부동산 쪽은 특히. 그리고 뭐 솔직히 지금 사실 대전만 봐도 집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제가 이렇게 야 너 이거 집을 사는데도 막 저는 돈을 주면서 판 적도 있거든요. 근데 걔들 지금 다 부자 됐거든요. 또 그런 애들이 근데 그런 욕심을 또 맛보니까 또 욕심을 부리는 거고. 그래서 적당한 욕심을 내려놓으면 사기를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뭐 일확천금을 너무 뭐 노리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이시고 변호사님은 어떤 조언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잠깐 뻔한 얘기했어요 지금. 네, 박 일단 사장님. 여기 사장님 말씀이 진짜 옳고요. 조금 더 저기 좀 살을 붙이자면 그 욕심이라는 게 뭔가 내가 큰 것을 얻으려고 해가지고 욕심은 아니죠. 그러니까 정당한 가격을 주고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싸게 하려고. 그래서 그 뭐 물건 사더라도 싼값이 원래 싼 게 비지떡인 걸 알아야 되는데 괜히 이제 좀 인터넷에서 싸게 회의집과 같은 거 하려다가 그저기 한 40, 50%, 30, 40% 열심히 좀 깎아보려고 하다가 알고 보니까 물건 없다든지 이런 경우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욕심이라는 거는 그 내가 엄청난 큰 이익을 얻겠다뿐만이 아니라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너무 이제 애쓰다 보면 그것도 욕심이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그리고 지켜야 된다는 그런 좀 부연 설명 드리고 싶고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뭔가를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 투자 사기 같은 거. 근데 그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네, 좋은 말씀이세요. 네. 예, 법무법인 베스트로. 네. 네. 예. 대전 그런 투자할 때는 저 박 사장을 찾아주시면 제가 더 검토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변호사를 찾으시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 그 똑같은 취지예요. 작은 거 아끼려고 하지 마세요. 변호사 그 상담료 그리고 이게 그 법률 비용 같은 거 이런 거 아끼려고 해가지고 괜히 그냥 저기 대충 내가 아는 사람한테 해서 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그냥 뭐 브로커 같은 사람한테 뜨끔하네요. 저기 변호사 되게 어떻게 싼 사람 좀 소개시켜줘라고 해서 소개비 주잖아요. 그게 일단 사기가 될 수 있고 사기 당하는 게 될 수 있고요. 정당한 가격에 법률 상담 받으시고 하시고 뭐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사업상 결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고 다만 옆에서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이런 투자 전문가들이라든지 박사님 같은 투자 전문가 그리고 법률에서 이제 계약서 쓰고 하는 저 같은 사기 전문가예요. 네. 법률 전문가들 뭐 이런 분들한테 그 자문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임 시즌 13 네, 사기와의 전쟁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사기에 대해서 총정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네, 사기 전문가 박 사장님 그리고 법무법인 베스트로 고봉 변호사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 아임 시즌 13 또 역시 마지막 순서인 교수다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